개인적으로 저한테 생긴 가장 큰 변화라는 거는 잘 몰라요를 말하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신인 감독이나 중견 감독보다는 제가 힘이 셀 거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약간 깡패기도 한데, 근데 비즈니스는 또 나이랑 무관해요. 서열이 생깁니다. 누가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감독이니까 넌 내가 디렉션 주는 대로 연기해. 이러다 보면 영화는 산으로 갑니다. 정우, 주지훈, 차태현, 이정재 등등을 캐스팅하고 예산서를 만든 다음에 제가 그걸 들고 롯데를 가는 거죠. 투자사로. 주연 배우는 감독과 투자자가 다 동의해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사기꾼 같기도 해요. 시나리오 종이 가지고 돈을 100억, 200억, 300억 그러니까요. 이렇게 받아오니까. 영화를 만들고 있는 리얼라이즈 픽처스의 원동연이라고 합니다. 30여 년간 영화업계에 종사해왔고요. 지금까지 13편 정도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초대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학교 후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교가 중요한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전 너무 궁금했던 게 광해, 그다음 신경학계, 원투 1000만 관객이 넘었잖아요. 1000만 관객의 제작사 대표는 참여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영화라는 거는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무슨 게임이나 무슨 바이오나 이런 것처럼 100배, 1000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갑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에서의 입지라든지 리얼라이즈 픽처스 대표다라고 했을 때 감독들이 바라보는 눈이나 뭐 배우가 바라보는 눈이나 이거는 솔직히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영향이 있었겠지만 제가 또 이 바닥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거의 다 알죠. 업계에서는 일반 관객들이야 리얼라이즈가 뭐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업계 뭐 매니지먼트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라든지 뭐 감독들이라든지 투자사들은 다 알죠. 요즘 이 바닥에서 업력이 긴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침이 심하고 외부 투자를 받아야지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또 드라마도 뭐 방송국에서 편성이 되거나 OTT 플랫폼에서 선택을 받아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작비가 계속 높아지니까 30년, 20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몇 년 되신 거죠, 그러면? 저는 영화계에 들어온 게 92년도, 93년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이 넘었네요. 넘었죠. 이제 돈을 갖고 튀어라 영화를 했을 때랑 또 1000만 관객을 동원했을 때랑 이거 하나는 좀 바뀐 것 같더라.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싫어요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하다라는 그 말을 한 적이 있고, 신동엽 씨는 자기 후배들에게 야 먹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큰 변화라고 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생긴 가장 큰 변화라는 거는 잘 몰라요를 말하기가 너무 쉬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상황을 잘 모르겠거나 어떤 시스템을 모르겠거나 그 투자자나 뭐 이런 데서 말하는데 내가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무서웠죠. 왜냐면 내가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막 몰라도 아는 척하고 막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냥 너무 쉽게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내 생각이 꼭 맞는다고 내가 장담은 못하겠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편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확실히 모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게 전문가를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놓치고 가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거.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고 모든 분야를 다 잘 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솔루션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하기가 너무 편해졌다. 그걸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제가 영화 잘 모르는 애네?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화 감독님이 있고 제작사 대표님이 있고 누가 더 힘이 좀 세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대한민국의 어떤 신인 감독이나 중견 감독보다는 제가 힘이 셀 거 없다. 신인 감독이 예를 들면 시나리오 이렇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네. 캐릭터 별로 안 좋아.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예산을 좀 우리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신인 감독이나 중견 감독이 제 얘기를 안 들을 감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봉주도랑 한다, 박찬욱이랑 한다 라고 했을 때, 네. 또 다른 천만 감독들이랑 막 한다 그랬을 때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땐 서로가 설득의 과정을 거치겠죠.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약간 깡패기도 한데, 근데 비즈니스는 또 나이랑 무관해요. 서열이 생깁니다. 그 서열을 뭐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도 레벨 올라오면 누가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 신인 감독이라고 해서 제가 무작정 이렇게 해라고 못합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더 힘을 갖고 있고, 저는 만약에 봉준호나 뭐 박찬욱이랑 한다면 막 서로 설득의 과정을 거치다가 둘이 힘이 똑같으면 저는 감독 말 듣겠습니다. 그런 게 다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네, 네. 배우랑도 있습니다. 배우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면 감독이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안 됩니다. 배우가 설득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감독이 만약에 연기를 뭐 여기서 웃어달라, 울어달라, 여기서 화를 내달라고 하는데 캐릭터가 여기서 왜 화를 내야 되지? 여기서 왜 울어야 되지가 만약에 배우가 동의가 안 되면 감독이 이걸 설득을 시켜야지. 내가 감독이니까 넌 내가 디렉션 주는 대로 연기해. 이러다 보면 영화는 산으로 갑니다. 다 설득의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만 경험이 있는 배우라면 요즘은 설득시키지 않고 그냥 권위로 누른다? 이거는 한 30년 전 영화 비즈니스 현장이고 지금은 설득해야 됩니다. 그 배우가 설득되지 않고 연기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니까. 그럼 배우와 감독과 이 제작사 대표 이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박쥐죠. 둘 다 아주 예민한 센시티브한 예술가들이잖아요. 네.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제 경험담을 얘기하면 만약에 감독이랑 배우랑 갈등이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어쩔 때는 감독이 오를 수도 있고 어쩔 땐 배우가 오를 수 있지만 둘이 있는 데서 만약에 배우가 잘했다, 감독이 잘했다 해버리면 팀워크는 다 깨지는 거예요. 저는 박쥐가 되는 게 그럴 때는 이제 살짝 감독을 불러가지고 얼굴에 분칠하는 놈들이 다 그렇지 라고 네. 감독 편을 들어주고 배우랑 있을 때는 또 배우 편 들어주고 감독 욕 같이 하고 이러다가 이제 둘을 화해시키고 인간관계 조율하는 게 저의 또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아, 그걸 제작사 대표님이 하시는 거네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겁나서 하겠습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영화판에서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이러니까 제가 양쪽으로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근데 요즘은 그런 갈등을 조율할 일이 많지도 않습니다. 서로들 프로페셔널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리스펙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입장을 이해하고 하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권위적으로 야 까라면 까 네.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다들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요즘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제작사 대표 일인가요? 제작사 대표가 이제 하는 일은 이 신과 함께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주호민 작가 누룩미디어에서 제가 웹툰을 읽고 아 이거 내가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과 함께 IP를 제가 확보를 했죠. 계약을 하고 영화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가들이랑 써서 시나리오 초고를 낸 다음에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김용화 감독한테 제안을 했죠. 내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하고 싶은데 이 시나리오를 초고를 가지고 감독권을 만들어 봐라. 김용화 감독이 자기가 연출할 꼴을 승낙을 하고 이제 썼죠. 김용화 감독과 더불어서 거기에 하정우, 주지훈, 차태현, 이정재 등등을 캐스팅하고 예산서를 만든 다음에 제가 그걸 들고 롯데를 가는 거죠. 투자사로. 그럼 배우도 다 그걸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그러죠. 패키징을 한다는 거는 시나리오와 감독과 배우들과 예산서를 한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걸 패키징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을 만나는 거죠. 예산은 뭐 200억이고 BEP는 500만인데 배우는 누구고 뭐 이건 이거야 네. 라는 것들을 다 우리가 브리핑 해가지고 피칭을 해가지고 거기서 투자사 오케이 그럼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진행을 해서 뒤에 마케팅 홍보까지 다 하고 마지막 해외 판매, 부가 판매, 뭐 인터넷 판매, VOD 맨 마지막에 OTT까지 윈도우 순서에 따라서 이제 부가 판매까지 다 한 다음에 영화를 마무리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모든 행정적인 일과 기획적인 일을 다 하는 게 제작사 대표입니다.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든 판을 짜는 사람이네요. 판을 만드는 사람이죠. 감독은 작품을 연출하는 사람이고 감독도 선임하고 배우도 다 같이 합니다 보통. 주연 배우는 감독과 투자자가 다 동의해야 됩니다. 특히 투자자가 동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자사에 있는 담당 뭐 대표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제작자라고 해서 내 맘대로 주연 배우를 쓸 수는 없고 물론 이제 주조연급 외에는 이제 제작사가 감독이랑 같이 상의해서 알아서 하는데 주연은 투자사랑도 상의해야 됩니다. 돈 내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와,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나야 되겠네요, 이거는. 자기의 작품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어필하느냐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약간 사기꾼 같기도 해요. 시나리오 종이 가지고 돈을 100억, 200억, 300억 그러니까요. 이렇게 받아오니까 영화 프로듀서가 안 됐으면 홈쇼핑을 했거나 사기꾼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갑자기 망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많죠. 그래서 영화판에서는 세컨 찬스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작이 잘 흥행이 안 되면 다음 작품을 기회를 얻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흥행작이 많아서 흥행이 안 된 영화를 했어도 또 기회를 받기도 하고 신과 함께 3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운이 좋죠. 사석에서 얘기 들었을 때 원래 직장인 출신이었다고. 광고회사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작사 대표까지 하게 되신 건가요? 되게 운이 좋은 세대였죠. 국가 경제가 부흥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때는 수천장이니 뭐니 해서 취직하기가 쉬웠고 그래서 광고회사 좀 다니다가 적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집안일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그맣게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은 더 마음에 안 들고 하다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95년도에 삼성영상사업단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삼성그룹이 영화 사업을 했는데 그때 삼성영상사업단 창립작이 됐던 돈을 갖고 튀어라를 제가 각본을 쓰고
쓰고 거기에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까지. 와. 네, 제가 아버지한테 말해서 돈을 좀 받아서 그 영화에 투자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영화계에 들어오게 됐죠. 작가하다가 보통 감독들을 하는데 나는 감독이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았고 난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좀 적성에 맞으니까 그래서 프로듀서로 돌아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술적인 감독의 역량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이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좀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감독은 굉장히 꼼꼼해야 되거든요. 막 진짜 디테일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나랑 적성이 안 맞아요. 나는 그렇게 막 미묘한 차이를 발견해내고 그게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없고 난 그냥 크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디테일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거 아우 나는 도저히 나랑 안 맞아서 프로듀서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글을 쓰셔서 그런지 대표님께서는 메타인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몸으로 다 띄워보고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텐데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뭐에 약한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아시는 그런 메타인지가 좀 좋으신 것 같은데요.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이렇게 예민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감독은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감독은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라든지 캐릭터의 변화 같은 거를 잘 캐치해내야 되고 그걸 잘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지금은 굉장히 직업이 만족스러우시겠네요. 영화랑 나는 뭐 결혼해서 영화는 내 운명이야. 난 또 그런 과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막 영화에 막 미쳐가지고 막 맨날 영화관 가고 그러지 않았고 지금도 뭐 막 영화 아니면 못 살아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시장에서 경쟁이 없으면 뭐 그만둬도 그만이지 뭐. 집착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되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영화에서 연애 이야기 있잖아요. 뭐 비포 선라이즈. 연애 영화를 만들면 되게 저예산 영화 만들고 몇백만 관객 동원하면 정말 많은 수익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좀 큰 투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시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신과 함께가 됐던 이번에 만든 전독 씨가 됐던 뭐 대리꾼이 됐던 간에 제가 이제 예산이 좀 큰 영화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예산이 큰 영화를 좋아하고 뭐 블록버스터를 더 좋아해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뭔가 지금 영화를 만드는 많은 제 동료들과 뭐 후배들 선배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는 something new, something fresh를 원하는데 저는 신과 함께도 그렇고 뭔가 우리나라 VFX 새로운 시각 효과에 대한 어떤 도전 그리고 이번에 만들었던 전독 씨는 물론 흥행은 아쉽지만 게임 판타지 같은 것들에 대한 영화와의 접목 한국 영화에서 시도 안 했던 외연을 넓히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였지 제가 막 어떤 의도해가지고 막 예산을 많이 써야지 뭐 큰 작품을 해야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는 것도 뭐 신과 함께 같은 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또 준비하는 다른 작품들은 또 되게 저예산 영화들도 많거든요. 저는 일관성 있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한쪽만 딱 파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지 계획하고 뭐 인생을 막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사석에서 말씀 들었을 때 이런 블록버스터급들이 나와야 생태계가 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축구도 따지면 손흥민이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최고 연봉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그럼 구단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구도 마찬가지지만 비싼 선수를 뭐하러 써요. 싼 선수들이 많으면 좋지. 근데 비싼 선수들이 있어줘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더 기대를 갖게 되고 그걸 해외로도 한국 영화 시장이라고 해봐야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만들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블록버스터나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들이 나와서 해외에서 성과를 좀 거둬줘야 이제 한국 영화를 좀 더 다양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태계 대표 선수가 있어야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돈 되겠는데 선순환 구조로 돈들이 좀 들어와 줘야지 또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코미디나 로맨스 영화로는 그냥 로컬 시장이에요. 그건 거의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내가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거 말고 내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본이 또 자본을 부르고 또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내려면 저희 같은 블록버스터들이 계속 다 잘 돼야 되는데 요 몇 년간 코로나 이후에 블록버스터들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저희로서는 또 죄송하고 아쉬운 일이죠. 근데 또 아무리 배우가 잘하고 감독님이 잘하고 제작사가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외부적인 환경에 또 취약할 수밖에 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시는지. 그럼요. 지금 뭐 일단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비포의 어떤 그 시장 상황은 지금 아직은 안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OTT 플랫폼이나 뭐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에서 컨텐츠들의 홍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2시간짜리 영화가 이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장 시장은 조금 많이 위축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로를 다시 찾을 것이냐라는 게 큰 저희들한테 과제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가정용으로 이제 100인치 TV가 200만 원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국민 평수라고 하는 30평대 100인치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사운드 시스템까지 해서 300만 원대 집에다가 그거 시스템을 구비하고 컨텐츠를 감상한다면 이제 굳이 극장에 안 가도 큰 스크린에 대한 아쉬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앞으로 120인치, 150인치까지도 테크놀로지의 이제 개발로 실용화되고 상용화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경쟁력을 또 가져야 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숙제를 우리한테 이제 챌린지가 계속 생기는 거죠. 영화와 영화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 다 경쟁사네요 지금. 프로야구랑도 경쟁하고요. 우린 다 경쟁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컨텐츠하고는 조금 구별성 있는 게, 그래도 우린 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거는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는 거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같이 웃고 박수치고 울고, 이 감정은 사실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 이상 아무리 우리가 지금 개인화되고 막 그랬다고 해도 여기서 오는 희열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는 저는 영화는 앞으로도 영원한 매체긴 한데 얼마나 재밌게 또는 감동적으로 다가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